예언이니 뭐니 다 허황된 소리예요. 게다가 우리 일본에 닥친 모든 불행이 마치 한국과 관련 있다는 듯이 말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자존심 상하게도 한국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들려오는 일본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냉소적인 눈빛으로 이런 발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녀에게는 한국과 얽힌 특별한 과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난번 지진 구조 현장에서 믿기 힘든 인연의 고리가 또다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단순한 지진의 이야기가 아닌 엄청난 예언의 비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바쁘시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 차분히 감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BC 방송국의 재난 전문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라 존슨입니다. 지난 15년간 세계 각지의 자연재해 현장을 취재해왔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주로 연구해왔죠. 제 전문 분야는 지진과 쓰나미 같은 대형 자연재해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제 주요 과제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의 그 비극적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애틀의 한 호텔 방에서 태평양 연안 지진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뉴스 속보가 들어왔죠.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와 재난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전해진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치나다 지역의 도로가 쪼개지고 가나자와시의 오래된 신사가 무너졌으며 수많은 주택들이 폐허로 변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12시간 뒤 저는 긴급 취재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시카와현 전역이 아수라장이었어요. 3만 6천여 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긴 채 한겨울 추위와 싸우고 있었고 주요 도로는 산사태로 끊겨 구조대조차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구조대의 특수 장비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구조대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줬죠. AI 기반의 드론으로 산사태 지역에 고립된 주민들을 찾아내고 특수 제작된 구조 로봇으로 무너진 건물 속 생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일본 구조대조차 접근을 포기한 위험 지역에서 한국 구조대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줬어요. 취재 현장에서 목격한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은 일본 언론에 편향된 보도였습니다. NHK는 한국 구조대가 3명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극적인 순간을 생중계하다가 갑자기 방송을 중단했고 후속 뉴스에서는 단 한 줄의 자막으로만 처리했죠. 아사히 신문은 아예 한국의 지원 사실 자체를 누락했고 요미우리는 외국 구조대 중 하나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축소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였어요. 이시카와현 지사는 한국 구조대의 최신 장비 지원 제안을 거절했고 6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국 기술만을 고집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공무원들은 한국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려 했죠. 마치 체면이 인명 구조보다 더 중요하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더 큰 의문점들이 쌓여갔습니다. 대피소의 피난민들은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그 불안감의 원인이 단순히 지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마치 무언가 더 큰 재앙을 예감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깊어가는 밤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오노히요시 신사 앞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휴대용 라디오를 든 채 무너진 신사 기둥 앞에 홀로 서 있었죠. 처음에는 혹시 실종자의 가족인가 싶어 다가갔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히미코님의 예언을 들어보시겠소? 그의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준 이야기는 이번 재난의 본질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전통 신도의 마지막 무녀가 예언한 끔찍한 재앙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일본 전역에서 은밀히 회자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 열도의 절반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히미코의 예언은 처음엔 터무니없게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 지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재난 경보 시스템이 즉각 가동되었고 대피소도 신속하게 마련되었죠. 복구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듯 했습니다. 네, 수정된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일본 정부의 발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치나다 해안가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높이 8m의 방파제는 마치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고 해안가 도로는 마치 거대한 손이 핥힌 것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시카와현 외곽의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는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 잔의 더미 사이로 구조대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통신 시스템의 붕괴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재난 통신망은 예비 전력이 모두 소진되면서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도쿄의 통제센터와 현장 구조대 사이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재난 문자 시스템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은 들어오는데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구조대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기술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군용 등급의 위성통신 시스템은 여진 속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던 일본 구조대도 결국 한국의 통신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통신 체계를 통해 전달된 위치 정보 덕분에 8시간 만에 무려 13명의 생존자를 추가로 구조할 수 있었죠. 취재 도중 한 제보자를 통해 일본 방재청의 극비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기존에 알려진 단층대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지점이었고 지진파의 전파 양상도 전례 없는 패턴을 보였어요. 방재청 내부에서도 이건 우리가 알던 지진이 아니다라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일본 열도 전체가 새로운 지각 변동기에 진입했을 가능성 있음. 극비라고 적혀 있었죠. 히미코의 예언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지진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고 해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웃 나라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한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방재청 간부와의 인터뷰 도중 저는 그들도 이미 히미코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철저히 부인했고 오히려 제가 취재를 중단하길 강요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인터뷰 말미에 제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의 그들의 반응은 분명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방재청 간부의 반응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히미코라는 이름을 꺼내자마자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책상 위에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인터뷰는 그 자리에서 강제 종료되었고 곧이어 2명의 정부 관계자가 저의 취재 자료를 확인하겠다며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방재청을 나서는 순간 한 청소부가 제 손에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도쿄 외곽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히미코의 과거 예언 기록을 찾고 싶다면 이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주소를 찾아간 곳은 오래된 신문사 문서 보관소였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 히미코는 바다가 육지를 집어삼키고 원자의 분노가 하늘을 덮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더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올해 1월에 이시카와현 지진도 예언했다는 점이었어요.
작년 9월 그녀는 새해 첫날 일본의 서쪽 해안에서 땅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우치나다 해안의 지진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였죠. 문서들 속에서 히미코의 마지막 예언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 열도의 절반이 바다에 잠길 것이다. 과거의 죄를 씻지 않은 자들의 땅은 물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 예언을 은폐하려 한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문서들 사이에서 찾은 히미코의 신분증. 그녀는 보통 무녀가 아니었어요. 1940년대 일본 제국 시절 국내청 소속이었던 마지막 궁정 무녀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일본 황실과도 연관된 비밀스러운 전통이었던 거죠. 취재를 계속하면서 더 많은 목격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점상, 택시 기사, 우동가게 주인. 서민들 사이에서 히미코의 예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어요. 특히 지진 피해가 심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그녀의 말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NHK는 히미코 관련 보도를 일절 금지했고 주요 신문들도 이를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했죠. 정부는 예언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 계정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미코의 예언이 서서히 퍼져나가던 그때 일본의 유력 방송사 NHK의 간판 앵커 타카하시 유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프라임타임 뉴스에서 히미코의 예언을 정면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미신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본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움직이는 선진국입니다. 어떤 무녀의 허황된 예언도 외국 언론인의 악의적인 보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카하시의 방송은 연일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구조대에 대한 그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어요. 한국 구조대가 13명의 생존자를 구조한 극적인 순간도 그는 우연한 성공이라며 폄하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은 일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외국의 도움은 고맙지만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조는 우리 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제 취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카하시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제 취재원들을 하나둘 끊어놓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갑자기 인터뷰를 거부했고 현장 공무원들은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방송에서 저를 지목하며 외국 기자가 일본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죠. 그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호텔 주인은 갑자기 예약이 꽉 찼다며 퇴실을 요구했고 택시 기사들은 저를 태우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타카하시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단순한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예언에 이토록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더구나 그의 과거 이력을 조사해보니 20년 전 그는 일본 전통 신도 연구가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 제보자가 보내온 30년 전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타카하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히미코로 추정되는 여성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94년 2세 신공 의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타카하시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그의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타카하시의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한 수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노인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히미코님을 만나고 싶다면 오늘 밤 교토행 마지막 열차를 타세요. 키요미즈데라 근처의 오래된 다방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수상한 전화였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단서들이 모두 이 순간을 향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쿄역에서 교토행 마지막 열차에 올랐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기차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던 노파는 계속해서 제 방향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기모노에는 히미코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신사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키요미즈데라 근처의 다방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엔 불이 켜져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우려낸 듯한 뜨거운 차가 한 잔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봉투가 있었죠. 봉투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923년 관동대 지진 당시의 기록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때도 히미코와 같은 이름을 가진 무녀가 지진을 예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죠. 히미코의 힘은 대대로 이어진다. 그들은 일본의 죄를 마주하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다. 하지만 일본이 그 목소리를 외면할 때마다 더 큰 재앙이 찾아왔다.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기차에서 봤던 그 노파가 서 있었어요. 히미코님을 만나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많답니다. 노파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미행하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노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키요미즈데라의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돌계단.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희미한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노파는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히미코님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언은 바꿀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큰 희생이 필요하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뒤돌아보니 노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또 다른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형체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새하얀 머리칼을 단정하게 틀어올린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할머니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마치 천년의 시간을 관통해온 듯한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히미코는 제가 찾아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앉기를 권했죠. 작은 방 안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벽에는 일본 각지의 재난을 기록한 두루마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제 고향 시애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서 곧 일어날 지진에 대해 말하더니 곧바로 일본의 이야기로 넘어갔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에 닥칠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업보의 결과라고 했어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했죠.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미코는 서둘러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도움 없이는 일본의 구원도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방 안의 초가 바람에 흔들렸고 그 순간 히미코의 모습이 안개처럼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제 가슴을 옥죄었어요.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후쿠시마보다 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일본 각지에 숨겨진 위험시설들의 위치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바다가 들끓고 하늘이 붉게 물들 때 한국의 손길만이 구원이 될 것이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제 위치를 알아낸 것 같았어요. 서둘러 두루마리를 가방에 넣고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취재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새벽녘의 안개를 뚫고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에도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질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뒷길을 이리저리 빠져나와 겨우 도시 중심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거리에 전광판과 카페에 텔레비전, 지나가는 차량의 라디오까지 모든 미디어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빠져나와 도시로 돌아왔을 때 일본 전역의 텔레비전은 타카하시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시카와현의 무너진 건물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타카하시는 한국 구조대의 활동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모습은 당당했지만 목소리에서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죠. 특히 한국 구조대의 첨단 장비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생방송 도중 타카하시의 뒤편에서 한국 구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로봇이 무너진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카메라는 여전히 타카하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순간 한국 구조대의 무전기에서 긴급한 신호가 울렸어요. 생존자 발견, 심장 박동 감지. 타카하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카메라가 한국 구조대 쪽으로 돌아섰고 그들의 놀라운 구조 작업이 생중계되기 시작했죠. 로봇이 전송하는 영상은 선명했습니다. 건물 잔해 사이에서 5살 배기 여자아이가 발견되었어요. 구조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특수 제작 로봇이 좁은 틈을 뚫고 들어가 아이에게 산소와 물을 전달했고 이어서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구출했죠. 전 과정이 단 10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이런 기술을 거부하고 있는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타카하시는 방송을 강제로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거짓말은 전 국민 앞에서 밝혀졌고 일본 내 여론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구조된 아이의 할머니가 히미코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는 히미코가 한국의 도움으로 어린 생명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송 직후 저는 수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타카하시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이제 제 취재는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았습니다. 타카하시의 생방송 사건은 일본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밝혀진 직후 일본의 각계각층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도쿄대학교 재난연구소의 야마모토 교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죠.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미 10년 전부터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일본을 크게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시카와현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구조대를 위한 지원 본부를 차렸습니다. 할머니들은 밤새워 주먹밥을 만들었고 젊은이들은 구조대의 장비를 나르는 일을 도왔죠. 그들 중 한 노인의 말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50년 전 한국에서 일했던 그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이 이토록 발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오사카 방재연구센터에서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생존자 탐지 시스템에 관심이 쏠렸어요. 연구진들은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거부했어요. 그의 뒤에 서 있던 비서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30명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죠.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운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요. 창 밖을 보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히미코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의 주인공은 한국구조대의 이승민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최대 방송사의 저녁 뉴스에 직접 출연해 입을 열었어요. 타카하시가 왜곡했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승민 팀장을 직접 만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시카와 현의 임시지휘본부에서 그와 마주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였어요. 화려한 영웅이 아닌 수척한 얼굴로 구조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개발한 기술은 단순한 과학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겪은 실패와 교훈을 모아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은 인명구조에 있어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세웠다고 했죠. 지휘본부의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재난 지역의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분석한 생존자 가능 지역, 건물 붕괴 위험도, 구조 인력 배치 현황까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승민 팀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새로운 생존자의 심장박동을 감지한 것이었죠. 순식간에 본부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로봇이 무너진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일본 구조대원들도 자발적으로 현장에 합류했어요. 이승민 팀장은 망설임 없이 일본어로 지시를 내렸고 양국 구조대는 완벽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3명의 생존자가 구조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승민 팀장의 태도였어요. 그는 공로를 일본 구조대에 돌렸고 이것이 바로 국제협력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가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재난 앞에서는 국적도 과거의 앙금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공유하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휘본부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타카하시가 취재진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언가를 고백하려는 듯한 결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타카하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모두 끄라고 요청했고 이승민 팀장과 저를 한쪽으로 불렀어요. 그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의 사진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앞에서 한 무녀가 무언가를 예언하고 있었고 그 곁에는 젊은 시절의 타카하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당시 히미코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30년 후에 더 큰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30년 후가 바로 2025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진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방재청에서 긴급 통보가 왔어요. 이번 진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층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이승민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지진 분석 시스템이 특이한 패턴을 감지한 것이었어요. 지진의 진원지가 마치 일본 열도를 감싸듯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는 마지막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각지의 위험시설들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그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큐슈 남부 해역에서 이상 조짐이 관측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해류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해저에서는 이상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승민 팀장은 즉시 한국 본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관측 위성이 포착한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열도 주변의 해저 지각이 전례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분석 결과는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위험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대피가 시작되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SNS에는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안전 시스템이 부럽다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한 유명 블로거는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썼죠. 도쿄 시내 곳곳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안전 시스템과 기술력에 대한 동경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이승민 팀장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언제나 일본을 위해 열려 있을 거예요. 이제 선택은 일본의 몫입니다. 2025년 7월 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운명이 걸린 그날, 과연 히미코의 예언은 실현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도움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예언이 안 맞아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의 특별한 경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벌써 2025년 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30번째 댓글을 다신 분께 소정의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